이게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혼 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걸 그냥 우리가 근데 보통 다루고 있는 거는 요 혼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죠. 교육이 관여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 마음에 대한 거죠. 마음에 대한 거고 요쪽은 보통 무의식이고 무자각이라서 그냥 1, 2, 3이라고 처리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로는 광물성, 식물성, 동물성, 영적자, 생명력, 영인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건데 지금 요 중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방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나가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예. 의식의 흐름이 나가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두 개로 나눠서 아래쪽을 그냥 임의로 A, B라고 해놨습니다. 넓고 좁은 거를 한번 보세요. 이쪽이 최대한으로 넓잖아요. 이쪽이 최대한으로 넓잖아요. 이렇게 탁 트여 있는 부분은 개방적인 거죠. 반면에 이렇게 좁혀져 있는 부분은 그만큼 폐쇄적인 거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그리고 요거를 삶이라고 했을 때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이 죽음의 세계죠. 근데 우리는 죽음의 세계를 죽음의 세계라고 부르지 않고 어쨌든 영계라고 이해하고 있죠. 이게 비실존의 세계가 아니고 또 다른 실존의 세계다라고 보는 거죠. 고기는 전부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요 바깥은 자연에 실제하는 영의 세계, 대문자 스피릿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출생 지점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대문자 스피릿의 세계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감각 지각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대문자 스피릿의 세계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런 육체의 외피를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으로 세계를 인식했던 것이 아니고 직관적인 의식 덩어리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육체를 입는 순간부터 감각을 통한 지각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영계에서 왔기 때문에 영덩어리였다가 영덩어리라고 하는 건 최대한 개방적입니다. 최대한 개방적이다가 감각 지각을 하나씩 익혀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위 발도르프에서 표현하기로는 세상에 발을 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한마디로 많은 어떤 사물과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나가기 시작하는 과정이 감각이 안정되는 과정인 거고 그 감각의 안정을 통해서 언어의 발달과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구체성을 지각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꾸 가지고 나가게 되고 나중에 언어가 능숙해지고 의식이 더 성장하면서 이걸 개념이나 논리로까지 발전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체험, 감성, 지각, 개념, 논리, 계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더욱더 좁게 사물을 규정하고 그렇게 좁혀진 확정된 규정을 가지고 서로 연결 지우고 조작적으로 다룰 거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식 자체는 처음에는 어린애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규정된 게 없는 상태죠. 나하고 세계도 구별 못해요.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구별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고 점점점 개수는 많으면서 범위는 좁은 개념 논리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좁혀지는 거죠. 좁혀지는데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최대한으로 좁혀졌을 때가 오성원 중간쯤인데 오성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상태가 최대한으로 개념이나 논리를 세밀하게 다룰 줄 아는 상태거든요. 이해되시죠? 개념이나 논리를 최대한 세밀하게 다룰 줄 알고 분리 분석적인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극대화되어 있을 때라서 이때가 제일 폐쇄적입니다. 이때가 제일 폐쇄적이라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에고라고 하는 게 가장 강화될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보통은 이제 공교육을 마치고 20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마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합리성과 교양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갈 때쯤이 사실은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 그때 그 주체성은 대부분의 경우 에고인 거죠.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자아인 거죠.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또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게 알고 있다시피 공감이죠. 지금 그림이 여러 가지가 제가 드린 거에 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이 그림을 지저분하게 해서 미안한데 설명을 여러 필요해서 하나 더 붙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이렇게 거리가 넓다는 것은 공간이 충분하고 개방적이고 거리가 넓고 따라서 움직임들이 유연하고 이런 거 양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양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양적으로 태어났지만 감각 지각의 구체화에 의해서 점점 분리 분석에 익숙해지면서 자기 정체성의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자기 정체성의 범위를 좁혀갑니다. 그러니까 A로 태어났을 때, 요 아래 단계에서는, A 단계에서는 외부 범위가 처음에는 넓었다가 이게 양적이라는 얘기예요. 점점 좁혀간다는 거예요. 이게 음적이라는 겁니다. 요때 작동하는 힘이 공감이죠.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가지고 내 존재하고 일체화되게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때 끌어당기는 힘이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요 공감은 한편으로는 애착인 거죠. 실제로는. 사실 집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집착하다가 엄마가 세 개 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또래 집단에 집착하다가, 조금 더 크면 뭐 자기 소속감에 집착하다가, 그러면서 그 소속감 안에서도 특별한 관계들에 집착을 하면서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범위들을 확정해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게 공감이죠. 어떤 특정 사상, 이념, 종교, 나의 입장, 나의 사회적 위상, 그 다음 나하고 특별한 관계, 사람, 이런 것들을 확정지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이게 공감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도덕의 기초이기도 하고, 왜 도덕의 기초인가 하면 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고 사랑을 주고 받고 싶어 하는 게 공감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덕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내 힘을 쓰고, 그런 어떤 그 선의의 애정의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공감이 도덕의 기초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공감은 범위를 확정 지으려고 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경계선이 딱 지어지게 되면 범위 바깥에 하고는 적극적으로 배척하거나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공감은 도덕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도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선과 악을 구별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의 범위에 있다 그러면 바깥은 악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 악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든지 이원적 대립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 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잠재적인 불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해주고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밖으로는 갈등과 투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배타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도 마찬가지, 반감도 마찬가지 다 좋거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오호의 문제가, 심정적 오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힘의 흐름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양덩어리로 태어나서 점점 자신을 규정해 나가면서 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의식들이 1차적으로 감각혼, 감각지각, 2차적으로 개념 논리를 발달시키는 오성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물리적이라면 이건 좀 더 관념적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고를 완성시킵니다. 에고를 완성시키지만 이렇게 완성된 에고는 당연히 너무나 자기 정체성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세상과 일일이 갈등하고 싸워 나가야 될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좁게 규정된 에고는 쉽게 말해서 소외감, 외로움 이런 것들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다시 확장시켜야 될 필요를 자각하게 됩니다. 예. 자각하게 되면서 조금 더 확장되면 뭐 내 심정만 그런 게 아니지 다른 사람들 입장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식의 역지사지의 능력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좁게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던 거. 사실 성장 발달 과정에서 아이들은 마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자기 아지트 만들기 놀이하는 것처럼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자기 한정된 범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아지트 만들기 놀이를 하는가 하면 그 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긴 내 공간이야 라고 하는. 그쵸? 요 양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양적인 게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직 뭘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넓게 펼쳐져 있는 이 세계가 불안의 근원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변수가 많고 오리무중이면 불안해 하잖아요. 뭔가 자꾸 상황을 확정 짓고 싶어 하거든. 예. 좋건 나쁘건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때 우리는 안심을 느낍니다. 예측 불가능을 되게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죠. 요 동네는 예측 불가능한 동네예요. 그 예측 불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조그만 어떤 그 고립된 정의들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쭉쭉쭉쭉 이게 바로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온 아이들을 땅에 발을 붙이게 만든다고 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러나 그거의 부작용은 그렇게 좁게 규정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는 대신 그만큼 외부를 향해서는 배타적이고 배척적인 힘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소지도 키워가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극대화돼 버렸을 때 이게 좀 더 좁게 그려져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기주의적인 지경까지 가거든요. 나는 그냥 홀로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버린단 말이지. 예. 상당히 좁게 규정이 돼 버리고 나면 이렇게 좁혀진 거로 인한 병리 현상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병리 현상을 자각하게 되면 다시 넓혀 간다는 겁니다. 뭔가 연대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너무나 좁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싫고 연결해서 세상과 연결된 내 의미를 회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좀 넓힙니다. 넓히면 아래에서 이미 공감 능력을 얻었잖아요. 넓히는 힘 자체는 반감 능력이에요. 밀어내는 힘이 반감이거든. 밀어내는 힘이 반감이니까 내가 그전에 애착하고 있던 것들을 거리 두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거리를 두는가 하면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까지. 이게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에요. 이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까지 상대화해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걸 우리는 관조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관조 능력. 예, 관찰력이 정신적으로 승화돼서 관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비로소 공간이 확보가 돼. 이 거리두기가 가능해졌을 때부터 이 폐쇄적이고 아주 좁디 좁은 에고가 비로소 조금 더 다른 데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배척했던 타자들도 다시 이 네트워크 안으로 존재 의미를 불러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드디어 사회적 의미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원활히 이해되시죠? 예. 사회적 의미의 도덕성. 내 처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존재들도 나와 공동 운명체로구나 하는 이 의식을 점점 넓혀가는 과정. 근데 밑에서 이미 공감의식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이 거리두는 힘 이거 자체는 반감인데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보돼 들어온 과거에는 내가 나랑 뭔 상관이었냐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을 나의 의미의 범위 안으로 지금 다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거리를 두는 능력 자체는 반감이지만 반감을 통해서 확보된 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반감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다만 이렇게 벌려내는 힘은 반감이다. 벌려내는 힘에 의해서 새롭게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시콘이 보다 넓은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애정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발휘가 됨으로 인해서 이걸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성은 나 아닌 존재에 대해서 역지사지는 기본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예, 더 넓은 범위의 존재들에 대해서 더 깊은 어떤 연민과 책임지심, 이런 걸 가질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더 깊고 넓은 범위의 어떤 연민과 동정, 애정,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걸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연민, 동정, 애정 이런 거는 공감이거든요. 이 자체는 공감이거든요. 이 자체는 공감 능력이지만 더 넓은 범위, 이건 반감 능력이 있어야만 확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반감이다. 이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존재들에 대한 어떤 동정, 연민, 애정을 발휘하는 건 공감이다. 예. 그래서 반감이 있다고 반감을 움직이거나 공감이 있다고 공감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감으로 거리를 벌리고 공감으로 포섭을 해내면서 도덕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고를 탈락시킬 정도로까지 확장돼서 올라가게 되면, 아, 나의 에고라고 하는 게, 나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구나. 나의 실존은 전혀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에고의 범위 속에 갇히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신하는 경지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입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위로 올라가면 밑에서 획득됐던 능력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밑에서 획득됐던 능력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애착이나 무게 중심성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성은 있는 거예요. 이미 획득됐기 때문에. 이미 획득된 퍼스널이 있기 때문에 개인성은 유지가 되면서, 그러나 나라고 하는 개인은 내 생각에 의해서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존재가 아니고, 이 우주와, 확장적 우주와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고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정체성 의식 수준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단 세계에 대한 그런 관점을 확립한 사람은 그 관점이 없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관심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걸 보잖아요.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규정이 달라지면 세계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규정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럼 그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인스피레이션, 이미지네이션, 인스피레이션, 인투이션, 영적 단계에서 획득되는 능력을 설명한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한번, 자, A를 한번 봅시다. 외부 범위에 있어서는 넓게 태어나서 좁혀져 가잖아요. 양으로 태어나서 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뭐라고 써놓은 거지? 글자를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림을 그렸더니 이게 지금 외음, 내양, 외양, 내음이죠. 외부가 아니고요. 요거 지금 잘못 표기됐습니다. 부가 아니고요. 음량으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전체 이 범위에 있어서는, 이 외부의 큰 틀 범위에 있어서는 A를 살펴보면 이 외부 범위에 있어서는 양쪽으로 태어나서 음쪽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넓게 태어났다가 좁혀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부는 음을 지향한다. 외음이 되는 거예요. 외에서는 지금 음적 성질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수축시키고 모아내고, 예, 잡아당기고 깔아앉히고 이런 게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틀거리에 있어서는 음적인 지향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성질을 보면 굉장히 동적인 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는 오히려 양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성장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잖아. 애초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양 덩어리잖아요.
양 덩어리 아닙니까? 양 덩어리인데 바깥에 지금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고.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안에서 양이 어떤 활개치고 활성화되는 것은 훨씬 강하게 활성화가 돼요. 훨씬 강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의욕이라든가 에너지 수준 자체는 높다는 거예요. 높은데 외부의 범위는 좁혀지니까 이게 애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강력한 애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예. 에너지의 강도는 높으면서 범위는 좁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성질은 굉장히 동적이고 양적이에요. 이건 간단합니다. 어린애들일수록 활기 넘치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청소년 이렇게 어릴 때일수록 활기가 넘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안으로는 에너지가 막 넘치는데 밖으로는 정체성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더 좁은 범위에서 이 강한 에너지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에너지의 강도는 더 높아지면서 범위는 좁아지니까 애착이 세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밖은 음적인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안은 오히려 양적인 상태에 있다. 자, 그래서 외음 내양이라고 했습니다. 외음 내양을 주역의 궤로 그려보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밑에가 안이고 위에가 바뀌거든요. 그럼 위에는 밑에는 양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 궤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바로 소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궤 형상을 소음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곧바로 요거는 소양이겠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외양 내음이잖아요. 구조가 거꾸로죠. 그럼 거꾸로 그리면 되죠. 외부의 양, 내부의 이건 소양이죠. 예, 요걸 소양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주역식으로 표현하자면 소음의 상태로 태어나서 소양의 상태로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데 잘 보세요. 양이라고 하는 놈은 솟구치려고 하는 힘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놈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음의 상태는 이 두 개가 딱 충돌하잖아.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는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진동값이 클까 아닙니까? 진동값이 크겠죠. 근데 거꾸로 얘는 양이 위에 있는데 양이 올라가고 음은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 중간지대가 공백이 돼버리잖아. 그죠? 이거는 활기가 찬 거고 이건 사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멸화되는 겁니다. 소양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늙어 죽어가는 거예요. 예. 늙어 죽어가는 식으로 에너지 값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에너지가 축적이 안 되니까. 예. 그러한 건데, 그럼 이제 외부 범위는 똑같이 요 B 단계에 대해서 쓰면 외부는 거꾸로 좁혀졌던 게 넓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지향하게 되죠. 이 양을 지향하는 과정을 제가 거리두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점점 떨어뜨려 놓는 거야. 자기 감정과 생각도 떨어뜨려 놓고 자기 입장도 좀 떨어뜨려 놓고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냉철하게 보기 시작하고 예. 감정 없이 관찰하기 시작하고 관조하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인식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5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개념과 표상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감각과 감정으로 세상을 인식하지 않고 개념과 표상으로 거리를 두고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이걸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는 사고가 작동하는 거죠. 근데 그 사고가 나타나려면 거리두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고가 반감 능력하고 연결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 밑에는 에너지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타고난 에너지, 그걸 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지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주로 공감 능력이 발동을 하는 거고, 예. 거꾸로 사고의 영역에서는 주로 반감 능력이 주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 감성, 사고라고 하는 3분학을, 중간에 있는 감성 영역은 요 아래쪽일수록 공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위쪽일수록 반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형성되는 거죠, 얘들 상태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외부 범위에서는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거리두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는 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부의 성질은 이제 개념과 표상으로 세계를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개념과 표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구획되고 확정되고 패턴화된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거든. 옛날에 어린아이들이었을 때는
여전히 알미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상상적으로 막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 공감 능력이 컸을 때는 세계를 상상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반감 능력이 커지고 개념 표상을 얻고 나서는 그렇게 상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죠. 명료하게 인식합니다. 이건 이거다. 어느 정도 명료한가 하면 눈으로 마치 시각적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거 확실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개념에 대한 어떤 개념과 논리, 계산 이런 거가 정확한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면 상황이 확실하게 보여요. 이 확실한 게 너무나 확실해서 시각적으로 그림 보는 것처럼 확실하면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떤 딱 그 상황이 주어진 요소들을 보면 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인다. 이게 이렇게 저렇게 박혀 있으면 어떻게 굴러갈지 훤히 보이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감이 아주 구체화되면 이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료하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료한 판단에는 개념과 표상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개념과 표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적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죠. 유동적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죠.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인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상상적으로 인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적인 거예요. 어린애들은 불확실하고 상상적으로 세계를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굳어가죠. 오히려 어른들은 그렇게 굳어져 있던 거에서, 그죠? 굳어진 인식을 기본으로 해요. 개념 표상을 통해서 세계를 개념, 표상 이런 걸 통해서 세계를 패턴화시켜서 딱 인식하는 거 우선 요게 기본입니다. 단지 이제 범위는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안으로는 음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깥쪽으로는 양인데 안에 음이면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신체, 여기를 감정이 아니고 감성, 요것도 감성이죠. 제가 그린 걸 임 선생님이 옮겨 적다 보니까 예, 글자 오타 잘못 오기가 좀 몇 개 있습니다. feel이라고 부르는 will, 여기 의지 감성 사고, 의지 감성 사고, will, feel, think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쪽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몸이고, 요게 마음이고, 요게 우리가 어리라고 부르는 거다. 그건 뭐 용어 정리 차원에서 앞에서 했고요. 그 신체는 뭐 광물, 동물, 식물로 이랬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여기 요게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때 감성, 이성, 도덕성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거죠? 됐죠? 그럼 요 라인은 지금 별도의 설명 필요 없죠? 의지, 감성, 사고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설명됐죠? 그 다음 장품 깨물어 보자면 의지가 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의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각하지 못하는 건 본능이라서. 사람들은 자기 본능 자각 잘 못하잖아요. 본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카르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관조 능력이 충분히 생기고 나서야 내가 이런 운명이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에너지 덩어리인 애들은 그런 인식 능력이 없단 말이죠. 인식 능력은 없으면서 자기가 타고 태어난 성향과 기질을 마음껏 발휘해버리거든. 그걸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자기 의지를 발휘를 하면서도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규정된 생각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규정된 생각이 없으니까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요쯤 오면 이제 감성과 이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인식하는 거지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꿈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고 어슴푸레하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관조 능력이 충분하고 사고 능력의 도움을 받게 되면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라인. 그럼 그 옆에 요쪽은 반감이 세고 요쪽은 공감이 세고 중간에는 공감하고 반감하고 막 섞여 있고 섞여 있는데 비율이 공감 비율이 높냐 반감 비율이 높냐에 따라서 의식 상태가 달라진다. 요거 해결됐고요. 그 다음 신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일반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암 9강부터 14강에 이르는 부분 10강부터인가?
하여튼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많이 헷갈려요. 근데 실제 요 전체의 구도를 알고 보면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신체적인 부분을 대표하고 있는 건 사지죠. 중간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가슴입니다. 사지, 가슴. 그 다음 여기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뭐가 헷갈리는가 하면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슈타인과 분명히 머리는 인간의 날 때부터 이미 완성된 형태로 나왔고 가장 물질적인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척추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전체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척추를 타고 꼬리뼈부터 해가지고 쭉 완성돼 들어가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두개골을 완성을 하면서 물질의 완성의 어떤 그 지점이 이 두개골인데 이 두개골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그 상태로 일생 동안 안 변하고 물론 이게 부피는 늘어나죠. 일생 동안 성질이 안 변하고 딱 뇌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건 거의 완성된 형태로 나온다라고 해요. 완성된 형태로 나온다. 머리는 물질 덩어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머리는 물질 덩어리 맞습니다. 물질 덩어리 맞는데 머리에서 어쨌든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고는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머리가 물질 덩어리면 이거 물질 덩어리 그러면 음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거는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거든. 즉 양적인 것 같은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음이면 음으로 나타나고 양이면 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동양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에서는 바탕이 음이면 작용은 양이다 이렇게 봐요. 바탕이 양이면 작용은 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음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작용은 양적으로 나타나고 물질 구성이 양적이면 작용은 음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차한다는 겁니다. 대칭 교차하는 이런 과정으로 세계가 질서지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주역계사전에서는 일음일량위지도라고 합니다. 일음일량위지도. 그러면 얘가 물리적으로는 얘는 음적이에요. 단단하게 완성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정적이고 물리적이고 단단하게 완성돼서 나왔기 때문에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 머리야. 그러니까 뇌가 이 고요한 상태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 속에서 사실은 반감을 가지고 고요하다는 건 정적이고 정적이라는 게 바로 반감이에요. 동적인 게 양적인 거거든. 정적인 게 음적인 거고. 예. 냉철한 상태, 이게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기에서 반감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반감 능력이. 예. 그래서 뇌가 냉철하고 거리두기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영성으로 올라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머리는 한편으로는 물질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를 관장하고 이 사고는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진화를 이뤄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물질적이야. 이 물질적인 거가 나타날 때는 아까 제가 개념표상 얘기했잖아요. 개념표상은 세계를 패턴화시켜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음적인 거예요. 우리 두뇌가 하는 일은 사실은 음량으로 따지면 음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구획 짓고 확정 짓고 계산하고 정형화시키고 패턴화시키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개념표상이. 예. 근데 개념표상을 가지고 이제 머리가 사고를 굴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장 물리적인 거는 여기는 중간에 섞여 있는데 가슴. 그러면 가장 물리적인 거 말고 오히려 거꾸로 여기가 가장 정신적인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가장 영적인 거다. 그 모양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다. 왜 그러냐면 사지야말로 가장 활동적이잖아요. 사지는 이렇게 하면 벌써 각도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근데 머리 가지고 이런 각도를 흉내낼 수 있나요? 머리 가지고 팔이 흔드는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 전혀 못 만들어냅니다. 전혀 못 만들어내고 머리는 두개골로 보호가 되고 있어가지고 신경들이 안으로 다 몰려있지 바깥으로 안 나와 있어. 근데 사지는 바깥으로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촉각을 비롯해서 모든 감각기관들이 뻗어 나와 있잖아요. 뻗어 나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관절과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움직일 때 팔다리가 우리를 움직이게끔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얘가 가장 동적으로 활동성을 만들어냅니다. 활동성을. 그러니까 얘가 동적이야. 물리적으로 보면 얘가 음적이고 얘가 양적인 거예요.
얘가 정적이고 얘가 동적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효과는 반대가 되는 거야. 예. 효과는 오히려 사지를 많이 움직이는 게 거꾸로 영성을 강화시켜버리고, 어렸을 때는 머리 많이 쓰는 게 오히려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머리 많이 쓰는 게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 요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애가 사전을 보고 개념을 하나 외웠다고 치죠. 뭘 예를 들까요? 권위라고 하는 게 있다. 권위란 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혹은 시간이란 시각과 시각 사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애가 시간의 정의를 사전을 보고 알았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이제 개념적 이해를 한 거예요. 개념적 이해를 한 거지만 실제로 얘가 시간의 흐름과 발생과 이런 거에 대해서 원시인부터 그 문명의 어떤 그 성립기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어떤 과정을 느껴가지고 시간을 측정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체험 감성이 없는 상태에서 말에 대한 정의를 외우는 수준에서 시간은 무엇이다 라고 알고 있다고 해봐요. 이게 완전 화석화된 알미잖아요. 화석화된 알미잖아요. 실제로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그런데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개념 표상을 가지고 뭘 안다고 하면 이건 화석화된 알미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체험 감성이 지금 자라고 있는 때인데, 체험 감성이 바탕이 있기도 전에 개념 표상을 가지고 뭘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자각을 못 해요. 무자각이에요. 그래서 잠든 것처럼 돼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대충 다 설명이 됐는데, 요 책에 보면 뼈와 신경의 물질화, 피와 근육의 정신화라고 하는 명제가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 명제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 피와 신경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피는 액체잖아요. 근데 이 액체가 열기를 띠고 있잖아요. 열기를 띠고 있는 이유는 심장 박동 때문이잖아요. 심장이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의 70%는 수분인데, 이 수분들이 온기를 띠게 되고, 그 온기 중에서도 핵심 어떤 영양소를 실어 나르는 핵심 기능을 하고 있는 액체의 어떤 부분이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영양 공급을 해주죠. 이게 피잖아. 피죠.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성질 자체가 열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열기를. 온기와 열기를 만들어내는 게 피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온기, 열기 이런 거는 음량으로 보면 뭡니까? 양이잖아. 음량으로 보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적인 에너지를 막 뿜어내는 애야. 뿜어내도록 우리한테 어떤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양적인 에너지를 뿜어내주니까 정신화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피가 잘 돈다고 해가지고 사고작용이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가 잘 돌고 신진대사가 되고 생리적 작용이 활발하고 이러면 오히려 감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더 커져요. 인간이 신체 건강하고 욕구 충만하고 그럴수록 식욕성욕 커지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도 커지고 이런 거예요. 피가 끓는 청춘 때 도깨치기 힘들어요. 색욕에 눈이 멀어 있는데 무슨 도가 깨쳐집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명제를 한 게 쇼펜하우어가 그 서문에서 자기 나이 40 중반을 넘기니까 너무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서야 내가 성기능이 떨어져서 철학을 좀 할 수 있게 됐다. 이제서야 내가 감각의 어떤 그 자극과 집착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돼서 드디어 내가 철학자다운 철학자로서 내 생각을 펴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공감이 여자들보다는 훨씬 될 겁니다. 존재적으로. 영애야 되지. 젊으면 젊을수록 더 되겠지. 하루에도 수십 번 막 이 감각 쾌락적인 이게 떠오르는데 무슨 냉정한 사고가 되겠어. 피가 들끓는 게 실제로 정신이 뭐 깨어나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정신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양적인 기운을 막 일으켜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렸을 때 피가 더 끓을 때 양적 기운을 이렇게 넣으면 그게 어디로 가냐? 상상력 같은 거로 가는 거예요. 예? 개념 표상적인 사고로 가는 게 아니고 상상력 같은 거로 가는 거야. 공감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피의 정신화를 이게 무슨 영성이 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야.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신경의 물질화. 신경은 뼈에 달라붙어 있는 촉수들입니다. 얘는 뼈의 변형이에요, 신경은. 그럼 신경이 하는 일이 뭐냐? 뼈가 우리의 골격을 형태적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처럼 신경도 끊임없이 어떤 에너지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음쪽으로 붙잡아서 패턴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패턴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고정 패턴화된 어떤 게 발달하는 게 뇌작용 때문이잖아요. 뇌작용. 왜냐하면 뇌가 신경 덩어리잖아요. 뇌는 또 어떻게 해서 신경 덩어리가 되는가?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잖아요. 촉각, 청각, 시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죠.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와.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오면 기와 혀를 타고 기혈을 타고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려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입자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고 어떤 정보 덩어리란 말이죠. 마치 전파 같은 거예요. 전파 같은 게 안에서 돌아다니려면 돌아다닐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공간이 신경이거든요. 신경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이 떠놉니다. 그럼 데이터들을 신체 안에서 순환시키게 하는 힘은 혈액이 해주죠, 혈액이.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이 데이터들을 신경에다가 흩뿌리는 거야. 예.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데이터를 공급하면 각 촉수들, 신경들이 자기 나름대로 패턴화된 방식으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고착을 시킵니다. 이게 별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많이 하면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기타를 쳤지만 안 보고도 칠 수 있거든요. 지금 순서가 어디다라고 하는 거 거의 생각 안 하고도 본능적으로 칠 수 있게 된다고. 이러면 나의 신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이 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고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게끔까지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내 신경이 이걸 지금 접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감각에 의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피가 이걸 돌리고 신경이 이걸 포착해버립니다. 그래서 획득형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피라고 하는 놈은 열기이기 때문에 열기는 위로 뜰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피가 우리가 깨어있고 게다가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쓴다. 신경을 쓴다는 것은 긴장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교감신경은 호흡을 들이마시면 내부의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호흡을 내쉬면 이완이 되죠. 근데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훨씬 높아요. 그럼 이렇게 긴장도가 높다는 것은 이것도 열기예요. 심장이 뛰는 것과 함께 교감신경 긴장도가 높아지면 이게 뜨게 돼 있어. 그럼 피고 뭐고 위로 그게 이제 동양에서 흔히 평소에 우리가 상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상기. 기가 떠 있다는 거죠. 이 떠 있는 기를 깔아앉히는 것이 양생의 기본이라고 봐서 동양의 모든 기공들은 기를 가라앉히는데 주로 그 행법에 요령이 있습니다. 가령 기를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으면 돼요. 요 모양을 취하고 있으면 요 뒤를 동맥이라고 앞을 인맥이라고 하는데 인맥을 따라서 기가 싹 내려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거를 참장공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꾸로 요렇게 하면 기가 위로 떠요.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가에 따라서 기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거꾸로 요렇게 하면 기가 내려가고 거꾸로 뒤집으면 기가 올라옵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동양의 그 많은 양생기공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그릇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릇의 모양을 달리하면 안에 있는 물의 흐름이 바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에너지를 할지라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쨌든 피를 타고 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뒤로 올라가. 다 올라가. 그러면 감각에 의해서 접촉됐던 데이터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두개골이 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 가끔 머리 뚜껑 열리면 다른 문제겠지만 그건 그건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하는 표현이지 머리 뚜껑이 어떻게 열려? 머리 뚜껑이 안 열린다고. 두개골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가 막혔단 말이야. 막히면 안으로 반탄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반탄대 들어오면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누적이 된 애들이 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누적된 애들이 뇌를 이루고 있는데 왜 뇌 속에 모일 수 있는가 하면 뇌 자체가 신경 덩어리거든. 얘가 패턴화 시키는 작용을 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기운들이 위로 갔다가 반탄돼서 내려오는 애들을 다 붙잡아 버려요. 이게 바로 기억입니다. 그래서 뇌 속에 저장합니다. 기억을. 예,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역설적으로 이 감각 데이터를 많이 받아들일수록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뇌 자체를 쓴다고 뇌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감각 데이터를 많이 받아들여야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머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뼈가 생각하는 거다 이래버려요. 뼈라고 하는 건 신경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뼈만 생각한다도 아닌 거죠. 실제로는 외부의 감각이 피와 근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신경과 뼈가 흡수해서 저장된 형식으로 뇌 속에 각인되게 만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뇌가 생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인지학에서는 뇌는 결과물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물일 뿐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뼈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이런 식의 관념이 있습니다. 정충, 기장, 신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정기신. 정기신이라는 말을 써서 이게 정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에너지들을 모아내는 힘이에요. 기라고 하는 게 이걸 순환시키는 힘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게 사고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이 충실하면 기가 장대하고 신이 명료하다 그 말이에요. 정충, 기장, 신명. 그럼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는 명석한 판단력으로 나타나겠지만 이 명이 있으려면 기가 장하고 정이 충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머리 많이 굴리면 오히려 바보 되는 거죠. 데이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걸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될 때 이 힘을 키우지 않고 뭐 별로 저장된 것도 없는 이것만 헛바퀴 공회전을 하는 거지. 공회전. 어렸을 때 개념표선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자꾸 공회전되면 차가 망가지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뼈가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를 비유할 때 신체적인 이런 구성을 비유할 때 오히려 사지를 움직이는 게 영적이다라고 얘기해버리고 머리를 움직이는 건 물질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는 당연히 머리 쓰게 되죠. 사지는 힘 빠지고 머리는 이제 좀 명석하게 돌아가는 상태가 되고 어른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애가 거꾸로인 상태가 되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전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에서 벗어나는 명제는 안 나옵니다, 이 책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만약에 지금 오늘 제가 약간 중간중간에 채용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약간 더하기 논리에서 곱하기 논리, 더하기 빼기 논리에서 곱하기 나누기 논리 정도로 살짝 넘어가면서 대칭을 이루는 요런 정도 빼고는 논리적으로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명확합니다. 자, 일단 강의는 끝. 감정, 이성, 도덕성, 자,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남은 10분 동안에. 요거부터, 여기부터. 감정인데 제가 감성으로 잘못 썼어요. 예, 감정, 예. 이성, 도덕성.
아, 여기. 네네. 아, 사실 감정이라고 해도 되고 감성이라고 해도 돼요. 감정이라고 해도 되고 감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영어로는 여기 센텐트 소울이라고 돼 있어요. 센티멘트예요, 한마디로. 요것도 번역할 때 보통 감성이라고 해요. 요거 필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감성이라고 해버리자. 한마디로 사실은 내용은 다른데 이 다른 두 개의 내용에 대해서 한국 번역어가 현재 적절하게 배치가 안 돼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성과 정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다시피 심자 쓰고 날생자 쓰죠.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에 핵심이란 거거든. 요게 사람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요게 씨앗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어떤 움직임의 핵, 이게 성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건 모인 게 정이거든. 그럼 감정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어떤 핵심적인 게 탁 분화돼서 성화가 일어나면 이걸 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하고 감성은 실제적으로는 덩어리냐 핵심이냐 그 정도 차이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 감정이라고 해도 되고 감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됐죠? 그거는. 감성과 감성은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헷갈릴 수 어디 부분을 가르치는지 헷갈릴 수 그렇죠.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 영어 원문을 아예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feel이라고 했을 때는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 마음의 작용 전체를 fee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성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요거는 발도르페는 감각혼이라고 번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감성 이성이라고 구별할 때 그 감성은 감정작용 플러스 지각, 감정 플러스 지각을 보통 감성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그게 학계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걸 감성이라고 해요. 예. 그걸 감성이라고 해도 이걸 그냥 감성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감성으로 나타나기 위한 일부 토대인 거야. 감정은 감정인데 여기에 지각과 성화 과정이 좀 들어가야 이걸 감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감정은 감각기관에 데이터가 쌓여서 관념화된 걸 그냥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에 따르면 오온이라고 하는 거. 오온이라고 하는 게 5가지 감각기관이 누적된 걸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감각기관의 느낌이 누적된 거. 그러니까 감정은 보다 물리적이고 감성은 조금 보다 관념화된 형태인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주식에서 A에서 B로 움직일 때 A 단계에서는 이제 외부 범위의 에너지로 인해서 음적으로 변화를 하고 내부 성질은 동적이고 양적이다 설명해서 내부 성질을 의 주체가 되는 게 사람인 거로 이해를 했는데요. 잠깐만 뭐라고요? 내부 성질을 내 주체가 되는 게 사람인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 외부 범위, 응축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주체 혹은 실체가 뭐? 그것도 사람이죠. 인간 전체 구조 자체가 이렇게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식물이 자랄 때 줄기 내고 잎 내고 열매 냅니다. 이 주체는 식물입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는 이 씨앗 자체가 갖고 있는 예정된 일종의 예정조화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인간도 한 번은 폐쇄구에 갇혔다가 한 번은 넓혀가는 이거 자체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인간 존재 자체의 씨앗에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에너지, 상반된 에너지의 주체가 다 사람이면 그거를 그렇죠. 그런 내부로 나눈다는 게 어떻게 관념에서 나누는지 안팎에 있을 수밖에 없고 물질과 정신이 구별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원적인 걸 종합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예. 나누고 싶어 나누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니까. 어떤 상을 그리면은 그런 동적인 양적인 모습은 아까 예를 드신 것처럼 아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 에너지가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상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음적으로 이렇게 가라앉히고 정적으로 만드는 그 외부 에너지의 상이 잠깐만 질문이 아이들은 굉장히 동적인 것처럼 연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적으로 가라앉히느냐? 그 가라앉히는 에너지를 가라앉히는 에너지. 무엇으로 상을 잡아서
무엇으로 상을 잡느냐, 가라앉히는 에너지를 무엇으로 연상해야 되느냐, 교육이죠. 그걸 우리는 사회화라고 하는 거죠. 교육이나 사회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한테 세상의 규범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규범을 가르치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은 어슴푸레하게 넓게 아무런 규정 없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딱딱 구획해서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아무 데서나 오줌 누고 노상 방뇨하는 시절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무 데서나 오줌 갈기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누구 집 담벼락에 오줌 넣는데 야단을 맞았어요. 처음 야단 맞았을 때 이해가 안 됐어. 왜? 난 맨날 늘 아무 데나 누고 다녔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이, 어린 시절에 애들이 막 고추 내놓고 뛰놀던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노상 방뇨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것이 제한된 행위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야단을 맞았어. 그 학교에 들어갔더니 똥오줌은 반드시 화장실에서 봐야 된대. 딴 데서 보면 나쁜 짓이래. 그 전까지는 그것도 몰랐어. 근데 이제 공간이 제한되잖아요. 제한되잖아요. 구획되고 나의 행위 양식으로 패턴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 구별이 생기는 거잖아.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행동해라. 저 공간에서는 저렇게 행동해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해라. 어떤 타이밍에는 뭘 해라. 이거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과정이 사회화고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정 없이 흩어져 있던 데서 온갖 종류의 세부적 규정으로 삶의 양식을 구조화하는 과정이 사회화고 교육이라는 거죠. 그게 음적인 힘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저게 인간의 원래 구조라면 학교가 그러니까 교육이 없어도 저 흐름으로 교육이 없어도 저 흐름으로 갑니다. 교육이 있건 없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 흐름을 타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제도 문화의 압력이 훨씬 확실하게 가는 거죠. 그 어차피 우리가 문명적인 수준에서는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냥 사회적 인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자연의 홀로라면이라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멸망할 때까지 사회적 존재입니다. 예. 어렸을 때는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이제 어른이 되고 의식군이 발달하는 약간 반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공감 능력이랑 반감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큰 애들은 그러니까 자라면서 반감 능력이 좀 더 발달을 잘한다든지 뭐 이런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면요. 이게 마치 음과 양의 관계잖아요. 그럼 음과 양은 상호, 호흡은 서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음적인 힘이 세잖아. 그럼 양적인 힘도 세져요.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밑으로 많이 추락할수록 반탄력도 크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 발달할 때는 공감을 푹 발달시켜야 돼요. 푹 적게끔. 그러면 나중에 이 반탄력이 충분한 반감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균형을 잡으면 큰일 나요. 어설픈 균형을 잡으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차라리 어떤 한 편향으로 인간이 달릴 수밖에 없을 때는 그 편향적 과정을 오히려 극대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공감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을 때는 공감 체험을 극대화시켜주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내재됐다가 반감의 어떤 동력원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력이 큰 애가 나중에 커서 반감력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사고도 잘하고 연민과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연민과 애정도 가지고 있고, 이런 존재가 됐을 때 그걸 그 옛사람들 말로 그걸 군자라고 하잖아요. 군자. 사회적으로 보면 오성원이 공감 능력이 정말 발달을 해서 강한 사람인데 그게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애착이나 집착. 그렇죠. 애착 폐쇄해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강하다고 해서 꼭 반감이 꼭 강하게 따라오는 거는 아닐 수 아, 자동방으로 오는 건 아니죠. 자동방으로 오는 건 아니, 근데 오히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요 폭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렇게 되면 튕겨나가는 힘도 약할 거 아닙니까? 거꾸로 넓게 잡아가지고 쫙 끌어당겼다면 튕겨나가는 힘도 셀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튕겨나가는 힘이 약한 사람은 그냥 오성 단위에서 머무르다가 그냥
게다가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사실 우리 인간을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좌절하는 좌절시키는 사회 구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 사회 구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에이, 세상이 그렇지 하고 멈춰서면 그냥 그대로 그 배쇄 덩어리에서 가는 거지. 일생을 살다가. 잠깐만요. 손을 이쪽에 먼저 들어. 흔히 이제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오성원 정도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그런 그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그런 흐름이 저 일반인하고는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지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지? 천재가 두 종류가 있죠. 진짜 천재냐, 만들어진 천재냐. 그죠? 일단 만들어진 천재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천재는 뭐 몇 가지 학습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지식을 가지거나 계산력을 가지고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데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건 의미 없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천재라고 불렸던 애들은 청소년 시기 지나고 사춘기 지나면 바보 돼버려요. 바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탤런트, 재능을 타고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근데 공감, 반감이라고 하는 게 늘 그렇지만 음 안에 양 있고 양 안에 음 있고 이게 막 프랙탈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들은 의지 속에 타고난 의지, 이게 까르마인데 까르마 속에 획득 형질이 많은 거야. 전생의 획득 형질이. 이 의지라고 하는 건 씨앗 같은 건데 이 씨앗이 아직까지 실현이 안 돼 있는데 이 의지라고 하는 씨앗 덩어리 안에 전생의 획득 형질로서 천재성이 촉촉촉촉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돼서 환경이 돼가지고 이게 열리면 성장 과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어떤 능력이 탁 튀어나오는 방식인 거예요. 즉 모차르트가 악보를 보자마자 연주할 수 있었다, 이런 거. 훈련 과정이 없고 성장 과정이 없었는데 어떤 것들을 보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이런 거는 그 전에 획득 형질로 가지고 있던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반감이긴 하죠. 그러나 이 반감은 이 생에서 만들어낸 반감이 아니고 전생에서 이어진 반감 덩어리, 그게 나의 의지 속에 잠자고 있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전생에도 얻어온 거예요, 그런 거는. 카르마 속에 잠자고 있다가 때를 만나면 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천재죠. 그렇다고 해서 그 천재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감각혼 단계를 뛰어넘고 오성원으로 그렇게 안 가요. 예,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각혼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나이대인데도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오성혼적 태도를 보일 때는 있어요. 가령 저 같은 경우, 또 제가 저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5살 때 저희 어머니가 그 가족들 그 모임에 가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옛날에는 친척들 모이면 100명씩 모이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이 그 순서 돌아가면서 뭐 사돈의 8촌, 6촌까지 와가지고 이제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차례가 됐는데 저도 그 장면이 살짝 기억나고 어머니가 제가 자라면서도 그 얘기를 자주 하셔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거의 필사적으로 엄마한테 노래하고 춤을 못하게 했대요. 5살 그 어린애 꼬맹이가 본인 자신도 춤추면서 뛰는 걸 좋아할 나이잖아요. 좋아할 나이인데 자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엄마도 못하게 한 거지. 자기가 애착을 느끼고 있는 엄마도 하지 마라 하고. 참고로 저는 평생 동안 춤을 안 춰봤습니다. 춤추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완전 그 타고난 강력한 반감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타고난 그 까르마에 내재된 반감, 이런 게 있는 거지. 근데 그 나이 때도 그 나이 때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이는 감각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툭 하고 튀어나온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애답게 그건 지내는 거지.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진짜 저는 타고난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는데 왜 못했는가 하면 납득이 안 돼서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첫 의식적인 질문으로 떠오르는 게 문자를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선생님이 사회적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이면 우리끼리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약속 기호를 만들어낼래? 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
문자 만드는 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이거 믿길지 안 믿길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계속 문자 만드는 놀이를 하고 몇 년간을 놀았어. 나는 나만의 문자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서 배우는 문자를 거부했어요. 내가 약속이라면서. 근데 왜 내가 관여하지 않은 약속을 내가 왜 받아들여? 이 생각을, 이렇게 정리된 생각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문자를 만들려고 몇 년 동안 혼자 놀았어. 그러니까 한글을 안 배웠어요. 한글을 안 배우니까 책을 못 읽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학습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했던 이유가,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아주 못했는데 영어도 못했던 이유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건데 라고 하는 기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제가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심정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거부를 하니까 공부를 못하죠. 근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짧은 시기에 다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논리력이 부족한 게 전혀 아니었고 심리적인 거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식의 거부가 실은 반감이에요. 타고난 반감인 거죠. 거리를 두는 거죠. 해라 그래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라고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밀어내는 어떤 그 타고난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제가 딴 사람의 사례를 몰라서 그냥 제 사례를 들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재된 식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달 단계를 거슬러서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정상인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성호에서 차 안에서 새로 마법하기 위한 정말 너무 절망스럽고 슬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성원에서 이제 이게 확장시켜서 50%로 가기에 자격이 어떤 거리두기 어떤 그런 자격이 되어지는데, 때로는 그 거리두기가 쉽게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럴 때 다른 방법으로 같이 뭔가 확장시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일까? 어떤 기준이 지금 질문하신 게 요 오성원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지 않겠는가? 인간의 의식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그 질문이시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사실 우리의 실제 현실은요, 오성원까지 못 올라가 여기서 다 죽어요, 거의. 제가 볼 때 인구의 한 90%가 여기서 살다가요.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만 한 요 정도 입구까지 살다 그냥 갑니다. 요걸 뛰어넘는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드문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 개념이 자리를 아직까지 저는 못 잡고 있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성, 그럼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진짜 공공성 그 자체가 사회의 핵심 어떤 생명 요소라고 하는 절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공공성에 대한 공공의식이 없는 사회는 그건 반드시 썩게 돼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시아 부패 1위 국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패 1위 국가를 지금 저출산율 1위하고 똑같이 장수를 달리고 있죠. 장수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덕의식이 정말 희미해요. 근데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유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지금 논리적으로 가정을 할 뿐이지 보통의 대개의 사람들이 이게 어떤 상태인지 별로 실감을 못하고 일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쪽으로 뛰어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 두 과정이 이제부터는 여기서 요 오성원까지 오는 과정은 사실은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밑에서는 자연이 이루어지고 위에서는 학교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발달하는 건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화되는 거는 학교, 사회적 공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뚫고 나가야 되는 이 과정이 대단히 어렵죠. 근데 이거를 그냥 가, 나라고 해보죠. 여가 가고 여가 나다. 그럼 가의 수행론, 나의 수행론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의 수행론은요, 논리 훈련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논리적인 사고 훈련을 극으로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개념과 논리의 극단값을 보는 거.
그러다 보면 개념과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즉 언어가 우리의 의식을 오히려 역제한하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구나. 초언어적인 어떤 사유를 하지 못하면 세계를 종합하고 유기적으로 통합해낼 수 없구나 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수학자들도 다 그런 얘기합니다. 수학의 끝은 상상력이다 그래요. 수학 그 자체는 너무나 정교한 논리인데 그 끝에는 결국 수학이 새로운 질서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계산만으로는 안 되고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지점까지 가려면 계산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까지 가야 돼요. 계산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까지. 그래서 한마디로 탈언어 내지는 탈논리, 초언어, 초논리적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쯤 되면 도약이 일어납니다. 근데 노자 도덕경은 그 지점을 출발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노자 도덕경의 첫 번째 문장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말이 직역하자면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상도가 아니고 어떤 그 존재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즉 언어화하는 순간 그 존재는 이름값대로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언어로 인해서 생기는 의식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성원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개념과 표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개념 표상을 주관하는 게 언어와 숫자입니다. 언어와 수리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수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의식의 도약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 단계에서는 근데 언어와 수리의 한계를 느끼려면 합리성을 끝까지 밀고 나가보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경로가 있을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경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성장 곡선에서는 그러하다. 그래서 합리성의 한계를 느끼는 정도까지 되면 이쪽으로 자연히 넘어갑니다. 이성에 대한 이성적 비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자연히 의식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탈 내지 초언어적인 사유를 넓혀나가려고 애를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애를 쓰는 과정에서 그 전에 부정했던 감성들까지 끌어안게 되고 끌어안으면서도 합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사유 능력을 개척하려고 애를 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새로운 사유 능력을 개척하려고 애쓰는 상태에서 드디어 우리는 비가 아니고 초논리 내지는 탈논리적인 사유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초논리, 탈논리, 초언어, 탈언어적인 사유 방법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명상이죠. 명상은 말 안 하는 거잖아. 밖으로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으로도 침묵시키는 거잖아요. 침묵을 통해서 언어와 의식이 날뛰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고의 흐름을 캐치해내려고 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의 기본 방법은 무념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뭐 어떤 바램을 떠올리지 말고 여기에 어떤 언어 의식화된 상을 떠올리지 말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라. 유지하면 초논리 내지는 초언어적인 의식의 흐름이 접촉돼 들어온다는 논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건 명상밖에 없습니다. 명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데는 어떤 고등 종교고 어떤 지혜 전통에서 간에 각각 나름대로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명상 수행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서 나는 드디어 자비로운 인간이 된다. 그리고 음악 쫙 흘러나오면서 나는 드디어 모든 불안을 내려놓는다. 이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침묵해야 됩니다. 진짜로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침묵에서 뭔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명상이 깊어집니다. 명상이 깊어짐으로써 의식의 도약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굉장한 심리적 고통이나 어떤 그 격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심리적 고통이나 격동을 어떻게 다스릴까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슈타이너가 제시하고 있는 그 수행선은 고차세계 인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차세계 인식으로 가는 길은 딱 이 나아 과정의 어떤 위험한 순간들을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차세계 인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 책은 여기 있는 사람들 읽을 필요 없어요. 괜히 읽고 이상한 상상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래놓고 제가 약간 오버했습니다만 지우고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러면 또 점심시간 늦어지고 다음 저기가 늦어져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랬잖아요. 속에는 에너지 덩어리면서 점점 바깥은 음화시켜 나가는 식으로 인생의 초창기를 지내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사상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태극기에서 보는 8궤로 그리게 되자면 요렇게 돼요. 8궤로 그리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졸업할 때는 저게 뒤집어진 상태로 졸업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을 때는 요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는, 예, 아래쪽에 두 개 있고 위쪽에 양 하나 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틱 갈라지는 식으로. 그럼 이 중간에 변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변화 과정은 지금은 양이 차 올라가는 때거든요. 그럼 양이 두 개가 되는 상태가 오겠죠. 세 번째 변화 과정은 얘하고 자리 바꿈하는 상태가 올 겁니다. 네 번째 변화 과정은 이제 음이 오히려 하나, 둘, 셋, 두 개, 한 개, 두 개, 두 개. 그럼 한 개로 되돌아와야죠. 음이 이렇게 파고 내려왔다가 요 다음 단계까지 파고 내려가는 상태가 올 겁니다. 요런 상태가 올 거예요. 요런 상태가 올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음이 위에 올라가고 양이 중간에 하나 있는 상태가 올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양이 이제 맨 위쪽으로까지 올라가 버리고 이게 자리 바꿈하는 상태가 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단계를 거치게 되죠.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이 괴가, 여러분들이 지금 괴를 못 읽으니까, 괴를 읽을 줄을 모르니까 이게 어떤 에너지 값인지가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제가 아까 양은 올라가고 음은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더라도 압력 값이 2인데 올라가는 값은 1이니까 진동은 생기지만 바깥으로는 안 나타나는 상태. 예, 괴의 상태를 상으로 설명하자면 대체로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8개 있죠. 8개라고 하는 게 전부 어떤 에너지 상태에 대한 기호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심신의 상태나 이런 것도 8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정밀하게 표현하면 64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주역이 있나요? 조금.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주역 개념이 조금 소개가 될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가지고 상태가 변한다는 것을 동양에서는 주역으로 계산을 해냈어요. 그러면 요 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인간의 심신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달론이라는 거예요. 발달론입니다. 그러면 실은 우리는 인지학의 모든 발달론들을 동양의 표현 방식으로 다 전환시켜 가지고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전통사회에 있다. 근데 못 써먹고 있다. 이 언어를 우리가 읽을 줄은 모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양평자유학교 교사분들은 곧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